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을사조약을 체결하러 한양에 온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을 만나는 장면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거기서 한국과 일본의 두 지도자가 했던 논쟁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내용이 유익하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메이지 천황의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 체결을 위해서 한양에 도착한 날은 1905년 11월 9일이었습니다. 조약은 8일 후인 11월 17일에 체결됐습니다. 그 사이에 고종과 이토는 두 번의 면담을 했습니다. 이토는 10일에 처음 국서를 올리기 위해서 고종을 아련했고 15일에는 현안이 된 안건을 놓고 고종과 긴 논쟁을 벌였습니다. 고종실록은 한양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 알현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자입니다. 수호컨에 나아가 황태자가 시좌한 상태에서 일본 특파대사 후작 이토 히로부미를 접견하였다. 국서를 봉정하였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고 대화 내용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날 대화의 세부 내용이 주한 일본 공사관 기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옮겨보겠습니다. 이토가 얘기를 합니다. 지난해 3월 18일 박문이 궐하에 와서 아련의 영광을 입은 이래 또다시 1년 반 만에 우리 황제 폐하의 명을 받들어 지척에서 폐하를 대할하니 매우 다행입니다. 이에 받들고 온 어친한을 경건히 바칩니다. 고종이 어친한을 받아서 친히 몇 번 읽은 후에 얘기를 합니다. 이제 평화 회복에 낭보를 접하고 희열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나는 먼저 대사를 특파하여 귀국 황제 폐하께 친히 짐에 경축의 성의를 올리려고 했다. 그러던 차에 경이 먼저 특파 대사로 왔다. 이는 오로지 귀국 황제 폐하께서 우리나라를 대하시는 생각이 깊으심에 의한 것이다. 짐은 그 성의를 양해하며 깊이 감사하는 바다. 이토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황제 폐하는 일본과 한국 양국의 특수관계에서 돌이켜보고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유지할 것을 생각하신 결과 특별히 박문에게 명을 주셔 친히 폐하께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박문은 항상 귀 황씨를 위하여 염려하는 데 충실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3, 4일을 기한으로 친히 내 아련을 허락하셔서 우리 황제 폐하의 깊은 생각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고종이 대답합니다. 짐은 귀국 황제 폐하의 어친한을 몇 번 읽었지만 아직 그 상세함에 대해서는 번역할 필요가 있다. 이를 숙독한 후에 다시 내 아련의 기회를 직접 대답하겠다. 이토가 삼가 명을 받들고 물러나며 내 아련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내 아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련과 달리 단독 면담입니다. 통역만 대동하고 하는 면담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11월 10일의 대화는 이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아련을 한 후에 오찬을 함께 했는데 오찬 동안 고종과 이토 사이에는 대화가 한마디도 없었다고 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통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벼운 대화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그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웠을 것인지 짐작이 갑니다. 이토가 내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일본의 요구사항에 대한 것이 이미 알려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고종이 이미 일본의 외항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종이 숙독하겠다고 한 메이지 천황의 친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대일본 제국 황제는 삼가 친애하는 대한국 황제 폐하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자신이 러시아와 혼단 즉 전쟁을 일으킨 것은 제국의 자유와 동아시아 전체의 강령을 유지하기 위하여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귀국과 우리나라 양국의 장래 안녕을 갈망하여 이토를 특파해서 평화의 회복을 보고한다 라고 했습니다.
후반부에 본론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대로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컨대 귀국과 우리나라 양국의 관계는 차제에서 나아가 한층 더한 친밀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국은 불행하게도 국방이 아직 정비되지 못하여 자위의 기초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종래 때때로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확보하기에 이르지 못하였음은 짐이 폐하와 함께 유감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작년 양국 간의 협약을 맺음으로써 귀국 방위의 책무를 제국에서 담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행히 평화는 회복되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항구히 유지하여 동아시아 장래의 불안 요소를 두절하기 위해서는 두 제국 간의 결합을 한층 공고하게 하는 것이 극히 기요하다고 봅니다. 그 방법에 이르러서는 짐이 정부에 명하여 확립시켰습니다. 생각컨대 귀 황실의 안녕과 존엄은 털끝도 훼손하는 일이 없게 견실히 유지될 것임을 짐이 미리 확실히 보장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은 이 친서의 내용을 번역을 하게 해서 숙독을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 한 단어의 의미를 새기고 또 새겨봤을 것입니다. 일왕이 정부에 명해서 방법을 확립시켰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짐작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벌써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대 논리를 펼 것인지 생각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만날 때는 이토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내밀 것인지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혼자만 고민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좌하고 있는 대신들 혹은 측근 전략가들과 깊이 있게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가다듬어 쓸 수 있습니다. 이토가 내아련을 하게 되면 어떤 요구를 제시할 것인지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토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연구를 다 했을 것입니다. 메이지 천황의 친서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두 제국 간의 결합을 공고하게 한다. 또 귀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훼손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은 을사조약의 전문과 5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때때로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가 확보되지 않은 것 중 하나의 요인으로 대한제국의 국방이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위의 기초가 견고하지 못한 까닭,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므로 한국이 국방이 튼튼해져야 하고 한국이 혼자서는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과 결합을 공고히 해야 한다 하는 논리입니다. 그 결합의 구체적인 방법은 조약의 초안에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자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대한제국의 국방이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을 핑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시까지는 러시아가 일본 본토의 자유를 위협하는 데까지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의 내정을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는데까지 가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장래 잠재적 위험을 예견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도 힘듭니다. 대한제국이 주변의 다른 강국인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함으로써 일본의 자유를 지킨다는 논리를 마냥 무시할 수만도 없습니다. 도덕적 관점으로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위험 때문에 인접 국가의 국권을 침범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 관점으로는 국가의 이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데 두 도덕적, 현실적 관점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조선이 일본에 개항을 한 이래로 일본은 한국이 아시아의 대국인 중국의 속국이 아님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이상으로 조선이 독자적인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개혁을 이끌어 주려 했던 것도 사실인데 이것을 내정 간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여러 기회를 갖고서도 조선이 일본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서지 못해온 것을 부인하기 힘듭니다. 또 그 3개국 중에서 어느 세력이든 자신의 힘이 강할 때에는 조선을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획책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을 근대적으로 개혁하려는 방향으로 유도한 나라는 오직 일본뿐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선에서 근대적 시스템으로 개혁을 하려고 하면 일본을 참고로 하고 일본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모두 친일파로 프레이밍 되었고 결국에는 고종에 의해서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1870년 전후에 개화파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조선이 살아날 길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조선이 일본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경험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조선의 지배 집단으로부터 제거되었습니다.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등용했던 김홍집과 같은 가보개혁의 리더들도 결국 제거되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한국 역사는 친일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900년 전후에 있던 조선의 지식인들이 앞선 선각자들이 친일파라는 누명을 쓰고 처단되는 것을 본 상태에서 어떻게 자신과 가족의 신변을 희생할 위험을 무릅쓰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의 비극은 훌륭한 인재의 싹이 제거된 탓도 크다고 봅니다. 반면에 청나라와 러시아 등 다른 두 나라는 조선의 구체제를 지키려고 했던 수구파하고 지냈습니다. 이 두 나라와 긴밀하게 소통했던 사람들을 친청파 또는 친러파로 부르기는 하는데 친일파라는 분류만큼 많이 사용되지도 않고 또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도 한국의 주류 정서는 중공에 기울면서 일본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는 동안에 개혁을 통해서 진정한 독립의 기회로 활용하기를 거부하던 조선의 리더십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계에 왔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은 이제 어느 나라의 눈치도 보지 않고 대한제국을 요리할 수 있게 된 여건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대한제국을 힘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도 있습니다. 개인의 이웃에도 지켜야 할 매너가 있는 것처럼 국가 간에도 지켜야 할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개인 차원의 이웃 간 문제는 정의나 도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국가로서의 이웃은 안보와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일본이 그들의 자유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을 장악하려고 왔습니다. 이때 조선에는 일본의 그 자유라는 핑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조선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이며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본이 조선의 자유를 방해해 왔던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11세기인 오늘날에도 이런 이치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지금의 대한민국이 공산당의 중국의 이익에 맞는 노선을 걸으면서 자위 능력이 약해진다면 동쪽의 일본은 보고만 있을 것인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6.25 이후에 메워왔던 힘을 만약이라도 빼는 날이 온다면 일본은 어떤 형태로 그들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할 것인지, 19세기 말에 세기말 전환기에 했던 것과 어떻게 다르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점들이 궁금해집니다. 다시 고종의 고민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본다면 고종이 일본의 논리에 이토에게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궁색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을 도덕적인 관점으로 논박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종은 자신만의 논리를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다음 만남, 즉 내아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토는 다음 내아련을 3, 4일 기한이라고 희망했는데 실제 내아련은 5일이 지난 1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세에 있는 고종이 미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만남인 내아련의 대화록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